안녕하세요. 저는 박예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인생은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시장 한 귀퉁이의 작은 상가 건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맵싸한 고춧가루와 구수한 기름 냄새가 가실 날 없던 제 젊은 날은 오직 하나, 제 아들 종철이를 바라보는 낙으로 버텨온 세월이었어요.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일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래도 반듯하게 자라 번듯한 회사에 취직까지 한 아들을 보면 제 고생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지요. 제 소원은 단 하나, 저 착하고 순한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장사를 막파하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있을 때였죠. 종철이가 평소와는 다른 상기된 얼굴로 가게에 들어서는 겁니다. 늘 피곤해 절어있던 얼굴에 한박꽃이 피었다고 해야 할까요? 좋은 일이 있구나 직감했습니다. 엄마,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이제 정리하려던 참이다. 웬일이야, 이 시간에. 얼굴이 아주 훤하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제 물음에 아들은 대답 대신 머뭇거리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다 두근거리더군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그래? 어서 해봐. 아들은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드디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올 것이 왔구나. 제 입가에도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어떤 아가씨인데 우리 아들 마음을 훔쳤을까? 예쁘냐? 제가 호들갑을 떨자 종철이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뻐요. 근데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 또 있어?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비현실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개선장군처럼 자랑스럽고도 떨리는 목소리로요. 그 사람이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순간 시장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쌩쌩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도 옆집 과일 가게 주인이 외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귀에는 오직 서울대 법대라는 네 글자만 가득 찼습니다. 서울대, 그것도 법대라니. 저 같은 시장 장사꾼의 아들이 감히 넘볼 수나 있는 이름이던가요? 평생을 땅만 보고 살아온 제게 하늘에서 동아줄이라도 내려온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라. 어딜 나왔다고? 서울대 법대요, 엄마. 강시영이라고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럽던지요. 제 어깨가 다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아온 세월을 단번에 보상받는 듯 했어요. 아, 내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웠구나. 홀로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강시영이라는 이름은 제게 희망이자 자랑이 되었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며느리감을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어요. 과일 가게 박 씨에게도 떡집 김 사장에게도 우리 아들이 글쎄 서울대 법대 나온 아가씨랑 만난다지 뭐야 하며 목에 힘을 주곤 했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시선 속에서 저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뜬구름 같은 몇 주가 흐르고 드디어 양가 상견례 날이 잡혔습니다. 제 평생 가장 긴장되는 날이었을 겁니다. 혹여나 내가 무식한 티를 내서 아들 얼굴에 먹칠이라도 할까봐 며칠 밤잠을 설쳤어요. 종철이는 괜찮다고 그냥 평소처럼 하시라고 했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서울대 법대 출신 앞에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상견례 장소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그래도 정갈한 한정식집이 어떨까 했는데 시영이가 직접 정했다며 종철이가 알려준 곳은 이름도 생소한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1인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 말에 기가 질렸지만
아들 체면을 생각해 군소리 없이 따라 나섰지요. 난생 처음 가보는 그곳은 차갑고 정적인 분위기만 감돌았습니다. 꼭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 곳이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아이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잡지에서나 보던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찌나 단정하고 기품이 있던지 저와는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정장에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시종일관 무표정에 가까운 그 얼굴. 그게 바로 강시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악수를 청하며 건네는 말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제 손을 잡는 그 손길도 잠깐 스쳤다 떨어질 뿐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저 형식적인 인사에 불과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시영이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군요. 양가 부모님을 위한 선물이라면서요. 포장을 풀어보니 값비싼 영양제 세트였습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생각보다 마치 이런 걸 챙길 줄 아는 세련된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평생 처음 보는 음식들 앞에서 저는 촌부처럼 젓가락질만 망설이고 있었죠. 그때 시영이가 피식 하고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작아서 저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어요. 어머님, 이건 폰즈 소스에 찍어 드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 말은 친절을 가장한 칼날 같았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종철이는 그저 제 어머니가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 한다고만 생각했는지, 엄마, 여기 음식 맛있어. 많이 드셔라며 눈치 없이 권하기만 했죠. 저는 그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뻣뻣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제가 시장에서 장사하며 종철이를 키웠던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생담이지만 그래도 제 자부심이 담긴 이야기였거든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시영이는 잠시 정적을 지키더니 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은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시장분들은 원래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편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그 말뜻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격이 떨어지고 천박하게 들린다는 뜻이었죠. 제 삶 전체를 시장 것들의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욕감에 얼굴이 벌개졌지만 아들 앞에서 험한 꼴을 보일 수는 없었기에 애써 미소를 지으며 내가 말이 좀 많지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강시영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그 오만함마저 자신감과 품격으로 착각하고 있었죠. 그 아이의 눈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경멸에 가까웠다는 것을요. 상견례가 그렇게 폭풍처럼 지나가고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시영이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어요. 결혼의 모든 과정은 시영이의 합리적인 판단과 격에 맞는 선택이라는 이름 아래 결정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는 풍습 같은 건 없어도 며느리를 맞이하며 정성껏 예단을 준비하고 또 사돈댁에 함을 보내는 그런 소박한 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단 이야기를 꺼냈죠. 그래도 새아가 이불 한 채라도 정성껏 해서 보내고 싶은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영이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비합리적인 절차는 생략하는 게 맞아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목화솜 이불을 쓴다고 그러세요. 다 구시대적인 허례허식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 돈과 시간으로 차라리 자기 개발에 투자하거나 저희의 미래 자산을 설계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전 감정적인 소비는 지양하는 편이라서요. 마치 제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구시대의 유물이라도 되는 듯한 말투였어요. 종철이는 옆에서 시영이 말이 맞아, 엄마. 우리 그런 거 형식적으로 셔틀할 필요 없어. 실속 있는 게 최고지라며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아들마저 저러니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예물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물려준 작은 다이아 반지를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크기는 작아도 제겐 세상 가장 소중한 유품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영이는 그 반지를 보더니 입꼬리를 미세하게 비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런 앤틱 주얼리는 제 스타일과도 앞으로 제가 어울려야 할 사람들의 격과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격이라는 단어에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이라며 최고급 명품 브랜드의 카탈로그를 내밀더군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 반지였습니다. 제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제가 난색을 표하자 시영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지만 압박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치가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투자예요.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회적 위치에 서게 될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요. 종철 씨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아내인 제 이미지는 중요해요. 결국 그 말에 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는데 어느 부모가 반대할 수 있겠어요. 평생 모은 적금을 깨고 결국엔 대출까지 받아 그 반지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결혼식장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시영이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꼭대기층을 고집했습니다. 식대만 수억 원에 달하는 곳이었죠. 결혼은 일생에 한 번뿐인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라며 하객 명단 자체가 저희 부부의 미래 자산이 될 것이라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저는 돈 내는 기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의견은 묵살당하기 일쑤였고 모든 것은 서울대 법대 출신 며느리의 완벽한 계획 아래 진행되었죠. 종철이는 시영이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기세였어요. 제가 돈 문제로 힘든 기색을 보일 때마다 아들은 엄마, 시영이는 다 생각이 있어. 괜히 서울대 법대겠어? 우리가 이해 못하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야. 그냥 믿고 맡기자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 애가 짜놓은 완벽한 각본 속에서 저는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제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고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화려하기 그지없는 청첩장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기쁨이 아닌 서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이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이 저 오만하고 차가운 여자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요란법석하고 실속은 하나도 없던 결혼식이 끝나고 강시영은 저희 집의 새로운 질서가 되었습니다. 질서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자신의 색으로 바꿔버리는 강력한 염료와도 같았죠. 종철이와 제가 살던 소박한 보금자리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시영이의 성화에 못 이겨 종철이가 가진 작은 빌라와 제 예금을 합치고 거기에 은행 대출을 산더미처럼 쌓아 강남에 번쩍이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서던 날, 저는 어지러울 정도로 높은 층수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평생 발붙이고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그래도 새 출발을 하는 아들 내외에게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이사 전날 밤을 새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재료만 골라 담근 배추김치와 파김치, 정성껏 졸인 소고기 장조림, 그리고 햇볕에 잘 말린 무말랭이 무침까지. 특히 제가 직접 메주를 띄워 담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된장은 가장 큰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우리 아들 종철이가 이 된장으로 끓인 찌개 없이는 밥을 못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양손 가득 묵직한 보따리를 들고 새 집의 현관문을 눌렀을 때 저는 며느리가 제 정성에 감동할 거라는 소박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준 시영이의 표정은 제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영이는 제가 들고 온 보따리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맙다는 말은커녕 입구에 늘어선 그것들을 향해 턱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이삿짐 센터에서도 이렇게는 안 가져오겠네요. 아이고, 이사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밥은 챙겨 먹었나 해서. 엄마가 정성껏 만든 거니깐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으렴. 제가 김치통 하나를 부엌으로 들고 들어가려 하자 시영이가 팔을 뻗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행동이 어찌나 단호하던지 저는 순간 걸음을 멈칫할 수밖에 없었죠. 잠시만요, 어머님. 이 집의 위생과 영양 관리는 제가 전담하기로 했어요. 시영이는 들고 있던 스마트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보세요. 저희 부부는 하루에 섭취해야 할 나트륨, 당분, 탄수화물, 단백질 양이 전부 계산되어 있어요. 이 앱을 통해 매일 식단을 관리하고 모든 식자재는 유기농 전문 마켓에서 성분표가 확인된 것들로만 주문해요. 어머님이 가져오신 것들은 죄송하지만 성분 분석이 불가능해서 저희의 건강 루틴을 해칠 수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수십 년의 경험과 사랑이 담긴 음식들이 성분 분석 불가라는 차가운 낙인과 함께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자 시영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특히 이런 발효식품은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균이 들어갔을지 알 수 없잖아요. 비과학적이에요, 어머님. 비과학적. 그 말이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음식 보따리들은 결국 그 집의 냉장고 문턱도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시영이는 종철이를 시켜 그 보따리들을 다시 제 차에 실으라고 했습니다. 종철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내의 말에 군소리 없이 따랐습니다. 아들은 제게 미안하다는 듯 작게 속삭였죠. 엄마, 시영이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철저해서 그래. 엄마 건강도 생각해서 그러는 걸 거야. 우리 이제 이런 거 말고 시영이가 챙겨주는 걸로 건강하게 먹자. 아들의 그 말은 저를 2번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제 정성을 거절당한 것도 서러운데 아들마저 제 음식을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하는 듯 했으니까요. 저는 결국 그 무거운 보따리들을 다시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그 많은 음식을 앞에 두고 밥을 삼켰습니다. 밥알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더군요. 그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영이는 집안의 모든 것을 자신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디자인의 북유럽제 가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술 작품들이 들어섰죠.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변해갔지만 제가 편히 발 뻗고 쉴 곳은 없었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저녁 1일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시영이는 거실을 지나가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어머님, 그런 비생산적인 활동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경제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그게 어머님 노후의 재정 건전성에도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제 유일한 낙마저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치부하는 며느리 앞에서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완벽한 지배자가 된 시영이는 결혼 생활 3달 만에 모두가 선망하던 법무법인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연하게 그 사실을 알리는 시영이에게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아가,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왜? 시영이는 포크로 샐러드를 우아하게 찍으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이치를 설명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왜 평생 노동소득에 얽매여 사는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부는 자본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내내 야근해서 버는 돈보다 제 지식으로 하룻밤에 굴리는 투자금이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해요. 이제 제 천재성을 썩히는 비효율적인 삶은 끝내려고요. 천재성. 그 단어를 어찌나 태연하고 당당하게 말하는지 듣는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종철이는 옆에서 눈을 빛내며 역시 시영이는 생각하는 스케일이 달라. 난 평생 생각도 못 해본 건데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영이는 재택 투자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거실의 가장 좋은 자리는 그녀의 홈오피스가 차지했습니다. 최고 사양의 컴퓨터 2대와 여러 개의 모니터가 번쩍였고 벽에는 전 세계의 증시 현황과 외환 시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화면이 걸렸습니다. 시영이는 하루 종일 그 앞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통화를 하거나 복잡한 그래프를 들여다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종철이와 저는 어느새 그 집의 세입자처럼 여주인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렇게 집안의 모든 것을 소나기에 넣은 시영이의 날카로운 눈은 마침내 저희 가족의 마지막 금고를 향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유산으로 물려받아 눈물과 땀으로 지켜온 제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시장의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영이는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는 가족 자산 현황 및 미래 가치 분석이라는 제목의 두툼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의 노후 준비, 이대로는 정말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시영이는 전문가인 양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이 상가 건물이에요. 현재 자산 가치 대비 임대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요. 이건 자산을 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는커녕 자산 가치 잠시까지 우려되는 아주 전형적인 구시대적 부동산 자산의 표본이죠. 제 평생의 자부심이 듣도 보도 못한 영어 단어들과 함께 구시대적 유물이자 문제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시영이의 말은 논리 정연한 분석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제 삶의 방식에 대한 교묘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종철이는 이미 그럴듯한 숫자와 그래프에 완전히 현혹된 상태였고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 여우 같은 것이 결국 내 마지막 재산마저 통째로 삼키려 드는구나. 그 검은 속내를 알아차렸지만 이미 제 옆에는 제 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기 위해 존재하나 봅니다. 며칠 뒤 주말 저녁 시영이는 작정이라도 한 듯 저와 종철이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과일까지 예쁘게 깎아내오더군요. 그 친절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영이는 거실 벽에 설치한 빔 프로젝터를 켜고 리모컨을 손에 쥐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K&K 베스트 미래 비전 발표회라는 거창한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K&K는 강시영과 김종철의 이니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가족, 아니 우리 기업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사업 계획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영이의 목소리에는 연극배우 같은 과장된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발표는 제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지적폭력의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현란한 3D 그래픽과 복잡한 순서도들이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영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소유권의 디지털 유동화라는 도무지 그 뜻을 짐작할 수 없는 말을 시작으로 온갖 어려운 용어들을 쏟아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시장은 거대 자본의 독과점과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플랫폼은 NFT 대체 불가능 토큰 기술을 통해 고가의 부동산 소유권을 주식처럼 잘게 쪼개어 누구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는 곧 금융의 민주화를 의미하죠. 또한 모든 거래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지므로 기존의 불필요한 중개 수수료와 법적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외국 영화를 자막 없이 보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게 뭐 한다는 거냐? 제 질문에 시영이는 발표의 흐름이 끊겼다는 듯 노골적으로 언짢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이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지엽적인 질문을 하시네요. 쉽게 말해, 지금 가진 돈을 훨씬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최첨단 재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기술 구현 방식은 어머님께서 이해하시기엔 너무 복잡하니 그냥 결과를 믿으시면 돼요. 저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그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옆에 앉은 아들 종철이의 표정은 황홀경에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와, 시영아, 너 정말 천재 아니야? 이런 걸 어떻게 다. 이게 진짜 성공하면 우리 완전 대박 나는 거네. 아들의 감탄에 시영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발표의 클라이맥스로 넘어갔습니다. 결론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 모든 그럴듯한 말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목표. 바로 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시작을 위한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가족의 자산 중 가장 유동화하기 쉽고 또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어머님의 상가 건물을 매각하여 이 사업의 초기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시영이는 마치 당연한 수순이라는 듯 다음 화면에 믿기지 않는 수익률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그래프의 곡선은 하늘을 뚫을 듯이 치솟고 있었죠. 제가 모든 시뮬레이션을 끝냈습니다. 이 자금만 확보되면 제 법률 지식과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년에 원금의 2배, 공격적으로 운용하면 300까지도 가능합니다. 3년, 아니 2년 안에 우리는 강남 한복판에 이 상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빌딩의 주인이 될 겁니다. 이건 제 이름과 제 학벌, 제 모든 것을 걸고 어머님께 약속드립니다. 서울대 법대라는 그 6글자의 무게는 제 상가 건물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건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남편과의 추억이자 제 젊은 날의 땀과 눈물이 깃든 곳이라고 차마 팔 수 없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영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그런 비경제적이고 감상적인 생각에 젖어 계시면 어떡해요? 이건 우리 종철 씨의 미래, 그리고 어머님의 안락한 노후가 걸린 문제라고요. 언제까지 그 낡은 건물에 발목 잡혀 사실 거예요? 시영이는 마치 제가 가족의 밝은 미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도 되는 양 저를 몰아세우고는 보란듯이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무대는 제 아들 종철이의 것이었습니다. 종철이는 처참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제발 시영이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 정말 이렇게 살기 싫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매일 회사에서 치이고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아등바등 사는 거 이제 너무 지긋지긋해요. 친구들은 부모 잘 만나서 투자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바꾸는데 저는 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눈앞에 이렇게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엄마가 그걸 막아버리면 전 평생 엄마 원망하면서 살지도 몰라요. 아들의 입에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내 고집과 낡은 생각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뿐일지 모를 기회를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제 신념이 그 순간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알았다. 내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그렇게 하마. 제 입에서 나온 항복선언에 종철이는 그제야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이제 진짜 잘 살 수 있어요. 아들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중개사무소에서 제 인생이 담긴 계약서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영이는 제 옆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종철이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저는 마치 사형 선고문에 서명하듯 제 이름 석자를 눌렀었습니다. 그렇게 제 손으로 직접 여우의 아가리에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제 인생과도 같았던 상가 건물은 생각보다 빨리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수십억이라는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거액이 제 통장에 찍히는 것을 본 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돈은 들어오자마자 시영이가 설립한 K&K 베스트라는 유령 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찍힌 숫자들은 현실감이 없었고 마치 사이버 머니 게임을 하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저 내 모든 것이었던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텅 빈 느낌만이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시영이는 축하 파티를 열어야 한다며 시중에서도 구하기 힘든 최고급 샴페인을 사왔습니다. 코르크 마개가 뻥 하고 터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제 귀에는 제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시영이는 황금빛 샴페인을 튤립 모양의 잔에 따라 제게 건네며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의 위대한 첫걸음과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건배. 종철이도 홀린 사람처럼 잔을 부딪히며 외쳤습니다. 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저는 마지못해 잔을 들었지만 도저히 그 샴페인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에 머금자 기포의 상쾌함 대신 비릿하고 씁쓸한 맛만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피눈물을 마시는 기분이었어요. 시영이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와인의 역사와 포도의 품종에 대해 유창하게 떠들어댔습니다. 제 전 재산이 녹아있는 그 술잔을 앞에 두고 저는 지독한 소외감과 불안감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시영이가 약속했던 첫 달이 허무하게 지나갔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배당금으로 주겠다던 약속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끙끙 앓다가 용기를 내어 시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아가, 혹시 생활비는 어떻게 된 거니? 시영이는 온갖 그래프가 떠있는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키보드를 두드리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초기 시드머니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액 재투자에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서 현금을 빼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요. 이 정도 기초적인 자본 운용 원리도 이해를 못하세요? 또다시 저는 기초도 모르는 무식한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제 얼굴이 민망함으로 붉어지는 것을 본 채 만체하며 시영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제가 밤을 새워가며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그냥 조용히 절 믿고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후로 2달,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희 집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시영이는 사업 자금이 모두 묶여 있다며 생활비를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았고 결국 종철이의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세 식구가 생활해야 했습니다. 관리비가 밀리고 카드값이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영이의 씀씀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고 명품 옷을 사입으며 이건 전부 사업을 위한 투자이자 네트워킹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낯선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점잖은 목소리였지만 날이 갈수록 거칠고 험악해졌습니다. 거기 강시영 사장 집 맞지? 돈 언제 갚을 거야? 사람을 뭘로 보고? 강시영 그년 바꿔. 전화 안 받으면 집으로 찾아가서 아주 뒤집어 엎을 줄 알아.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종철이가 시영이를 거세게 추궁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업한다면서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거야? 그러자 시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썼다. 어쩔 건데. 큰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하는 거 아냐? 당신이나 어머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들이 내 발목만 안 잡았어도 벌써 몇 배는 불렸을 돈이야. 시영이는 모든 책임을 저희에게 돌리며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몰라주는 세상이 원망스럽다는 듯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 며칠씩 외박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집에는 종철이의 한숨과 저의 눈물,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대는 빛 독촉 전화벨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파멸로 향하는 외길이라는 것을요.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에 압류 딱지가 붙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종철이는 넉나간 사람처럼 지냈고 회사에서도 실수를 연발하다 결국 무기한 자택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온 시영이는 초췌했지만 그 오만한 눈빛만은 조금도 죽지 않았더군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니, 마지막 확인을 하기 위해 시영이 앞에 섰습니다. 아가, 제발 사실대로 말해다오. 우리 돈 정말 괜찮은 거니? 다 날린 거니? 제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영이는 그런 저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그 말을, 제 영혼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은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정말 사람 질리게 하시네요, 어머님. 시영이는 소파에 등을 깊숙이 기댄 채 다리를 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길에 있는 돌멩이를 보는 듯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 서울대 법대 동기, 선후배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법적 리스크를 방어하고 있어요. 이건 어머님이 상상도 못할 수준의 고도의 지적 싸움이라고요. 거기까지 말한 시영이는 잠시 말을 끊고 마치 자비라도 베푼다는 듯 저를 향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님. 제가 이 복잡하고 정교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구조를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신 어머님께 대체 어떤 단어를 써서 설명을 시작해야 어머님 눈높이에 겨우 맞출 수 있을까요? 그걸 고민하는 시간조차 저에겐 사치고 어머님 인생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완벽한 시간 낭비예요. 이제 제 말 이해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온몸에서 빠져나가고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귀가 먹먹해지고 시영이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서름, 무시, 멸시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머리가 차갑게 식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 나는 고졸이다. 나는 평생 시장에서 흙 묻히며 장사만 한 무식한 여자다. 하지만 너는 대체 뭐냐?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족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는 어리석은 희망 때문에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것은 며느리가 아니다. 내 아들의 아내도 아니다. 저것은 우리 가족에게 기생하여 모든 것을 빨아먹고 있는 악마 같은 사기꾼일 뿐이다. 그 끔찍한 대화가 오간 며칠 뒤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온 저희는 아파트 현관문에 붙어있는 섬뜩한 붉은색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법원의 부동산 인도 명령 및 강제 집행 예고 통지서. 시영이가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결국 채권자에게 넘어갔고 지정된 날짜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로 쫓겨나게 될 거라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 붉은 종이 한 장 앞에서 아들 종철이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으악!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자신의 어리석음이 어머니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파멸시켰는지를 깨달은 절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시영이의 목소리가, 현관의 빨간 딱지가, 아들의 울음소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분노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분노는 복수를 향한 강철 같은 의지가 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옷가지들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비닐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 수십 년간 시장에서 거스름돈을 아끼고 굳은 일을 해가며 몰래 모아온 제 비상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영이의 더러운 손이 단 한 번도 닿지 않은 제 눈물과 땀으로만 채워진 신성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낡고 빛바랜 통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액수는 보잘것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파산한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주춧돌이자 저 악마 같은 계집의 가면을 벗겨낼 예리한 칼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내 아들의 인생을, 내 가정을, 그리고 나 자신을 모욕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어설픈 자비도 값싼 동정도 없다.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제 영혼에 모처럼 박힌 고졸이라는 단어와 현관문에 붙어있던 붉은 딱지,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던 아들의 모습이 번갈아가며 제 눈앞을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머물던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들어차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야 할 전사여야 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저는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 수십 년간 숨겨왔던 비상금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손님들이 덤으로 얹어준 채소를 팔아 모으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제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돈은 강시영이라는 악마의 손이 단 한 번도 닿지 않은 오롯이 저만의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통장을 품에 안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종철이는 약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시영이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어두었던 낡은 번호로 공중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남편이 살아생전 친형제처럼 의지했던 친구이자 평생을 경찰서 강력반에서 잔뼈가 굵은 퇴직 형사 최 반장님의 번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한 번도 연락을 드린 적이 없어 망설여졌지만 지금 제가 기댈 곳은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반장님. 저예요. 박예순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김 형사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순간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훨씬 더 또렷해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재수 씨. 이게 얼마만입니까? 제가 기억을 왜 못해요. 그런데 이 새벽에 어쩐 일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용건을 말했습니다. 제가 반장님께 꼭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느끼셨는지 최 반장님은 군소리 없이 약속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 장소인 허름한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최 반장님은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얼굴이었지만 형사 시절의 그 날카로운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제 비상금 통장을 꺼내놓으며 지난 몇 년간 저희 집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시영이의 첫 만남부터 시작된 미묘한 무시와 오만함, 서울대 법대라는 후광 아래 벌어진 사치스러운 결혼 준비, 제 평생의 재산이었던 상가 건물을 팔게 된 과정, 그리고 마침내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고졸이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최 반장님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전 재산을 다 털어넣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집까지 차압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가 고졸이라 무식해서 자기 사업을 이해 못한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마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해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최 반장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제 앞에 놓인 통장을 조용히 제 쪽으로 다시 밀어주셨습니다. 재수 씨, 이건 넣어두세요. 이 일은 돈 받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죽은 김 형사가 하늘에서 보고 있는데 제가 어찌 재수 씨를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그놈에게 진 마지막 빚이라고 생각하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을 잡은 심정으로 최 반장님의 연락만을 기다렸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아들 종철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아들의 텅 빈 눈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시영이는 며칠에 한 번씩 집에 들어왔는데 그녀 역시 초조하고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궁지에 몰린 맹수처럼 작은 소리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영이가 제 방으로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대부업체의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사인 좀 해주세요. 보증인으로요. 이게 뭐냐? 보시면 모르세요? 대출 신청서잖아요. 제가 지금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해외에서 수백억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데 그걸 위한 로비 자금이 조금 부족해요.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설 수 있다고요. 그녀의 눈은 탐욕과 조급함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글도 잘 모르고 이런 건 무서워서 못한다. 제 거절에 시영이는 이가 갈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정말. 이래서 무식한 사람은 상대하기가 싫다니까. 이 좋은 기회를 눈앞에서 날리시겠다고요?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사실 거예요? 시영이는 온갖 악담을 퍼붓고는 서류를 구겨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무식하다. 그러니 너 같은 사기꾼에게 더는 당하지 않으마. 그것은 저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며칠 뒤 공중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최 반장님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재수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우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적과 졸업생 명단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그 아이가 말한 입학 연도 전후 10년을 다 뒤졌지만 강시영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된 사실로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놀라움보다는 제 예상이 맞았다는 서늘한 확신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거대한 사기극의 첫 번째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최 반장님의 첫 번째 보고는 거대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서울대 법대라는 강시영이 두르고 있던 가장 화려하고 단단한 갑옷이 거짓으로 밝혀진 이상 그 속의 맨몸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최 반장님과의 비밀스러운 통화를 계속하며 하루하루 드러나는 진실의 조각들을 제 비밀 노트에 꼼꼼히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 노트는 저의 복수를 위한 경전이자 그 아이의 죄를 기록하는 판결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의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포기한 무기력한 늙은이 행세를 했습니다. 종철이는 여전히 방 안에 박혀 나오지 않았고 시영이는 점점 더 불안해하며 어딘가에 계속 전화를 걸어 돈을 구걸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저를 여전히 무식한 고졸 시어머니로 대하며 경멸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죠. 저는 그 경멸을 묵묵히 받아내며 칼을 가는 심정으로 복수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최 반장님의 조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공중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재수 씨, 강시영의 본적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아이 10년 전에 개명 신청을 한 기록이 나옵니다. 원래 이름은 강미자입니다. 강미자. 입안에서 굴려보는 그 이름은 강시영이라는 세련된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촌스럽고 투박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강미자라는 이름으로 학적을 추적해보니 충청북도의 한 소도시 상업고등학교 졸업 기록이 나옵니다. 졸업 당시 성적은 중하위권이었고요. 충주상고 졸업생 강미자. 그것이 서울대 법대 출신 강시영의 진짜 신상이었습니다. 최 반장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행적이 좀 복잡합니다. 서울로 상경해서 다단계 회사에 잠시 몸을 담았던 것 같고 그 후로는 여러 개의 가명을 쓰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했다는 말도 있고 강남의 한 가라오케에서 일했다는 전 동료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매일같이 배달되는 진실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시영, 아니 강미자가 살아온 인생은 거짓과 허영, 그리고 탐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유복한 사업가,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자상하시다던 어머니는 그 아이가 고등학생 때 이미 가출하여 소식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족도 배경도 학벌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상류층으로 올라가려는 지독한 욕망만이 존재했던 겁니다.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진 날이 왔습니다. 최 반장님은 저를 다시 그 허름한 다방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툼한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파일을 제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이게 강시영, 아니 강미자라는 여자의 진짜 인생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가장 첫 장에는 빛바랜 충주상업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 4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강미자에서 강시영으로 개명했음을 증명하는 법원의 결정문이 있었죠. 그 뒤로는 더 기가 막힌 자료들이 이어졌습니다. 과거 동거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폭행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기록, 다단계 회사에서 우수 사원으로 뽑혔다며 찍은 촌스러운 사진, 심지어는 소액 금융사기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까지. 최 반장님은 그녀의 가족들과도 접촉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녀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며 치를 떨었고, 그녀의 오빠라는 사람은 그 애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나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파일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허무함과 함께 저런 괴물에게 제 인생을 통째로 내어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지독한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증거 자료, 원본 대조필까지 다 맞춰서 법적 증거 능력을 갖도록 준비해 뒀습니다. 이제 재수 씨가 결정할 일만 남았습니다. 최 반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반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서류 파일을 제 목숨처럼 품에 안고 다방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심판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제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잠을 자는 대신 그 서류들을 밤새도록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모든 문장, 모든 단어를 제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설픈 동정심이나 감상에 빠져서는 안 됐습니다. 저 괴물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극적인 무대와 가장 잔인한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악몽을 꾸는지 미간을 찌푸린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저렇게 만든 저것을 저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더 버텨다오. 이 어미가 내 인생을 망친 저 악귀를 내 눈앞에서 지옥으로 끌어내려 줄 테니. 저는 복수를 맹세하며 심판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을 가장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서였죠. 아침 일찍 저는 오랜만에 시장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온 시영이와 방에 틀어박혀 있던 종철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일부러 한없이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구나. 우리도 곧 이 집에서 쫓겨나겠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저녁이나 한 끼 먹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의논도 좀 하고. 종철이는 넋나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시영이의 눈에는 잠깐이나마 경계심이 스치는 듯 했지만 이내 안도와 승리감에 찬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저 무식한 시어머니가 현실을 인정하고 항복하는구나 하고 생각했겠죠. 그러시는 게 좋겠네요, 어머님. 진작 현실을 받아들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녁은 제가 아는 고급 레스토랑 예약할까요? 아니다. 그냥 집에서 내가 해주는 밥, 마지막으로 먹자. 제 말에 시영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온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시영이가 그토록 경멸하던 손맛 가득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가 끓고 달큼한 갈비찜이 익어갔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들은 그 아이가 그토록 혐오하던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 음식들은 오늘의 마지막 만찬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영이는 마치 선심이라도 쓴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고 종철이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제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가, 너를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나는구나. 시영이는 의외라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내가 그랬지.
서울대 법대 나온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종철이가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다고 믿었지. 제 칭찬에 시영이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는데 서울대 법대는 정말 들어가기 힘들었겠지?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갈 수 있는 곳이니? 너를 키우신 부모님은 정말 자랑스러우셨겠다. 저는 일부러 부모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습니다. 시영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죠.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제가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어요. 합격했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거짓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더 짓거려 보아라. 내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높을수록 무너질 때 더 처참할 테니. 한참 동안 그 아이의 거짓말을 들어주던 저는 마침내 준비해둔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가, 내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지 뭐냐? 저는 품속에서 서류 파일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탁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시영이와 종철이의 시선이 동시에 파일로 향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구나. 내가 서울대가 아니라 충청북도에 있는 상업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혹시 그 학교에 너랑 똑같이 생긴 강미자라는 이름을 가진 애라도 있었던 게냐? 강미자. 그 이름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시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들고 있던 숟가락을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습니다. 제 아들 종철이도 놀란 눈으로 저와 시영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시영이는 곧 평정을 되찾으려는 듯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강미자라니요?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나요? 헛소문일까? 저는 파일을 열어 첫 장에 있는 충주상업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사본을 그녀의 앞에 밀었습니다. 증명사진 속의 앳되고 촌스러운 얼굴은 누가 봐도 강시영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강미자, 충주상업고등학교 제23회 졸업생. 이게 너 아니냐? 시영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말도 안 돼. 누가 이런 짓을. 어머님, 이런 걸 믿으시는 거예요? 조작. 저는 다음 장을 넘겨 법원의 개명 결정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청인 강미자는 향후 강시영으로 개명함을 허가한다. 선명한 법원의 직인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법원도 조작을 하더냐? 내가 바로 강미자 아니냐? 내 입으로 직접 말해보아라. 제 고함에 시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넋을 놓고 있던 종철이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단계 회사에서의 사진, 경찰서의 사건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가족들이 했다는 증언까지. 아들의 얼굴은 하얀색에서 잿빛으로, 그리고 마침내 아무런 감정도 없는 돌처럼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 시영이의 무표정하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웃기 시작하더니 이내 눈물을 쏟으며 제게 달려들 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강미자다. 내가 고졸이다. 그래서 뭐, 그게 뭐 그리 큰 죄야.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그동안 숨겨왔던 본성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너희같이 무식하고 욕심만 많은 것들은 속아도 싸. 내가 서울대 법대라고 하니까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던 게 누구였는데. 내 말 한마디에 평생 모은 재산까지 갖다 바친 건 너희들이잖아. 내가 칼 들고 협박했어? 사기당한 게 억울해. 당한 놈이 바보지.
그녀는 식탁 위에 그릇들을 집어 던지며 발악했습니다. 이까짓 집구석, 내가 다 망쳐버릴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종철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깊은 증오와 살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시영이도 그 기세에 눌려 순간 움찔했습니다. 뭐? 나가라고 했다. 내 집에서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 종철이는 미친 듯이 발악하는 시영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 난 내 아내야. 아내? 너 같은 사기꾼이? 웃기지 마. 종철이는 시영이를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듯 밀어냈습니다. 맨몸으로 쫓겨난 시영이는 문 밖에서 한참 동안이나 악에 바친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종철이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지독했던 악연의 첫 번째 막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강시영이 쫓겨난 후 집안에는 깊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폭풍이 핥히고 간 폐허처럼 모든 것이 어지럽고 또 공허했죠. 아들 종철이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한 여자의 거짓말에 놀아나 가정을 파멸시켰다는 자책감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겁니다. 저는 복수의 승리감에 취해 있을 틈도 없이 이제 무너진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매일 죽을 끓여 아들의 입에 떠먹여주며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엄마가 있으니 다 괜찮다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최 반장님이 소개해준 젊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기 결혼 및 재산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한다는 눈빛이 아주 야무지고 똑똑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죠. 저는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최 반장님이 만들어준 증거 자료 파일을 내밀며 다시 한번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변호사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혼인을 빙자하여 재산을 편취한 아주 악질적인 범죄예요. 변호사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혼 소송과 함께 강시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및 사기죄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저 여자가 어머님과 아드님께 끼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겠습니다. 그 단호한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던 중 저희는 강시영으로부터 소장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열어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강시영이 저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인즉 자신은 헌신적인 아내였으나 무능한 남편과 무식한 시어머니의 구박과 무시를 견디다 못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그 뻔뻔하고 악랄한 거짓말에 저는 분노를 넘어 실소마저 터져나왔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 여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저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나올수록 재판부의 분노만 더 커질 테니까요. 저희에게는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마침내 법정에서 그 아이와 마주하는 날이 왔습니다. 강시영은 싸구려 변호사 한 명을 대동하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도끼가 가득했죠.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편 변호사는 소장에 적힌 대로 강시영이 얼마나 헌신적인 아내였는지를 눈물겹게 변호했습니다. 강시영은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련한 피해자인 양 연기를 하더군요.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재판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피고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 여자는 원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변호사는 최 반장님이 모아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졸업장이 아닌 충주상고 졸업증명서, 강미자에서 강시영으로 개명한 서류, 수십억의 재산을 빼돌린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그녀의 과거 사기 행각에 대한 기록들까지.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법정은 술렁였고 강시영의 얼굴은 점점 더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재판의 클라이맥스는 우리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할 때였습니다. 피고 강시영은 처음부터 원고 김종철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거짓 학벌로 신뢰를 얻은 뒤 원고 박예순의 평생 재산을 편취하고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이혼 사유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짓밟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피고는 법을 사칭하여 법을 우롱했으며 이제 법의 이름으로 가장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모든 변론이 끝나고 판결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피고석의 강시영을 경멸하듯 한번 쳐다보고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강시영의 혼인 관계는 시작부터 원고들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며 이는 민법 제816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사기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기각한다는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재산 편취 행위는 별도의 형사소송에서 다루어질 것이나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이 끝나자 강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그녀의 모든 거짓과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단죄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잿빛 하늘이었지만 제 눈에는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투명하게 보였습니다. 지독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겁니다. 법원의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갑던 겨울 공기가 더없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시영, 아니 강미자라는 여자의 모든 거짓이 법의 이름 아래 산산조각이 나고 그녀가 제기한 모든 소송이 기각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제 몸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비로소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옆에 선 아들 종철이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동안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짐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을 물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집행관과 함께 우리가 살던, 그러나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린 그 강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강시영이 쫓겨난 후 거의 방치되어 있던 그 공간에는 여전히 그 여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행 예고 통지서에 따라 집을 완전히 비워줘야 할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아파트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강시영이 만들어 놓은 허영의 세계가 그대로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차갑고 불편하기만 하던 이탈리아제 소파,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한 적 없는 값비싼 주방 기구들, 그리고 책장에는 그녀의 지성을 과시하기 위해 들여놓았을 펼쳐본 흔적조차 없는 두꺼운 원서들과 법학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회사법 국제전략 따위의 제목을 보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책들도 그녀의 거짓말의 일부였겠지요. 종철이와 저는 말없이 그 여자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 정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생했던 악성 종양을 도려내는 마지막 수술과도 같은 의식이었습니다. 한 번 입고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명품 옷가지들을 담으며 종철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옷 한 벌 살 돈이면 그때 엄마 보일러 고칠 수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그 여자의 거짓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자 온갖 명품 화장품 샘플과 함께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직접 만들었던 인생 목표 10계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30대 안에 강남 빌딩주 되기, 국내 1% VVIP 인맥 구축하기 따위의 허황된 목표들이 적혀 있었죠.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눈물이 날 만큼 웃었습니다. 그 웃음과 함께 그 여자에 대한 마지막 미련과 분노의 찌꺼기마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의 모든 흔적을 담은 쓰레기 봉투 수십 개를 집 밖에 내놓고 미련 없이 그 집의 열쇠를 집행관에게 넘겼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우리가 새로 보금자리를 튼 곳은 예전에 살던 동네의 한 구석에 있는 해가 잘 들지 않는 낡은 빌라의 작은 월세방이었습니다. 강남에 번쩍이던 주상복합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초라하고 옹색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 올린 성에서 사는 것보다 작고 낡았지만 온전히 우리의 공간인 이곳이 훨씬 더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저녁 식사였습니다. 저는 뜨거운 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하나만을 상에 올렸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헬쑥한 얼굴로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은 의자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들은 아이처럼 목 놓아 울며 바닥에 머리를 찌을 듯이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 여자의 거짓말에 눈이 멀어서 엄마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엄마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제 손으로 날려버렸어요. 그 여자가 엄마를 무시하고 모욕할 때 저는 바보같이 그 여자 편만 들었어요. 제가 아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불효자식이에요. 엄마,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엄마. 아들은 오열하며 제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 심장도 아들의 울음과 함께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그저 아들의 모든 죄책감과 후회가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어 모든 것을 개워낸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종철아. 너만의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도 크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내 눈물에 내 신념이 흔들린 내 탓이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똑똑한 여자 만나서 기 한번 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욕심부린 이 어미의 허영심 탓도 있는 게다. 저는 눈물로 젖은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 집도 다시 얻으면 돼. 없어도 괜찮다. 하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게다. 우리는 그 악마의 손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낸 거야.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찾은 거라고. 그러니 이제 그만 울고 그만 자책하거라. 그리고 밥 먹자. 이 어미가 끓인 찌개 먹고 힘내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다. 알겠지, 내 아들. 제 말에 아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저도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씻어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을 약속하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단했지만 하루하루 정직한 땀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동네의 작은 식당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고 아들 종철이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려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고 사무실에 앉아있던 아들이 이제는 땀으로 흠뻑 젖은 작업복을 입고 매일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들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생기가 돌고 맑아져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녹초가 되어 돌아온 아들이 제 앞에 작은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첫 월급이라면서요. 액수는 예전 월급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저는 제 평생 받아본 그 어떤 돈보다도 그 돈 봉투가 무겁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 돈으로 시장에서 돼지고기를 넉넉히 사와 김치찌개를 다시 끓였습니다. 단출한 밥상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고 달았습니다. 엄마, 이 찌개 맛은 여전하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소한 일상과 평범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식당의 까다로운 손님 이야기, 물류센터의 짓궂은 동료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거짓도 허영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단한 하루를 버텨낸 서로에 대한 격려와 애틋함만이 있었죠. 밥을 다 먹고 좁은 방에 아들과 나란히 누워 잠을 청하는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다로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 통쾌함이라는 것이 악마 같은 인간에게 복수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 통쾌함은 모든 거짓과 허영을 걷어내고 이렇게 가난하지만 정직한 일상으로 돌아와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내 아들과 마주 앉아 뜨끈한 찌개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승리라는 것을요.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매일같이 불안에 떨며 살던 그 지옥 같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누추한 월세방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묵묵히 흘러 우리의 상처 위에도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우리의 삶은 느리지만 단단하게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주방 일에 제법 익숙해져 사장님의 신임을 얻었고 아들 종철이는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한 덕에 물류센터의 정식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빚독촉 전화에 시달리지 않았고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으며 밤에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강미자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님, 강미자 사기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이제 그 여자의 소식은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자 아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5년, 자기 인생의 5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통쾌함이나 승리감보다는
한 인간의 뒤틀린 욕망이 결국 자신을 어떻게 파멸시키는가에 대한 깊은 회한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그 똑똑한 머리를 좋은 데 썼더라면 남들처럼 평범하게나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허황된 꿈을 쫓아 자기 자신과 남의 인생까지 망가뜨렸는지. 다 욕심 때문이겠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비뚤어진 욕심이요. 아들과 저는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여자가 받은 죗값에 대한 확인이자 우리의 삶에서 그 여자를 완전히 지워내는 마지막 마침표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 죄수일 뿐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흐른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예전에 장사하던 시장에 구경을 나갔습니다. 낯익은 가게들과 상인들을 보니 옛 생각에 잠겨 잠시 기분이 좋아졌죠. 과일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는데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박예순 어머님 맞으시죠? 돌아보니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강미자의 그 화려했던 결혼식 날 자신을 시영이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소개하며 제게 와서 아는 체를 했던 여자였습니다. 명품으로 한껏 치장한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오만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죠. 그녀는 시장 바닥에 서 있는 제 행색을 보고는 노골적으로 놀라움과 경멸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다 뵙네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행색이 왜 이러세요? 시영이랑은 연락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녀의 말투에는 저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마음과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 우리 시영이 말인가? 그 아이 요즘 아주 큰일 났지 뭐야. 네. 큰일이라니요? 무슨 일인데요?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귀에 대고 비밀이라도 말하듯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혹시 강미자라고는 아나? 우리 며느리 원래 이름. 네. 강미자요? 그래. 그 충주상고 나온 강미자. 글쎄, 사기죄로 징역 5년 받고 지금 교도소에 가 있네. 서울대 법대 동기라면서 면회라도 한번 다녀오지 그러나 친구끼리 의리는 지켜야지. 안 그래? 제 말이 끝나자 여자의 얼굴은 하얀색에서 빨간색으로 다시 파란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주변에서 저희를 쳐다보던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미친 거 아냐? 라는 말만 남기고는 주랭랑을 치듯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아주 오랫동안 참아왔던 시원하고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사이다가 아닌가 싶었죠. 그 일이 있은 후 다시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가고 앙상하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는 따스한 봄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제 손에 작은 화분 하나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예쁜 분홍색 카네이션이 담긴 화분이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들은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화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꾹 참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이게 얼마만에 받아보는 꽃이냐. 우리는 그 작은 화분을 볕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었고 잃어버린 수십억은 아마 평생 다시 만져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 마음과 아들의 마음 속에는 지워지지 않을 깊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하루를 살았고 서로를 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카네이션 화분이 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화려한 꽃다발을 탐내다가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저렇게 작고 소박한 화분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다는 것을. 폐허 위에서도 상처 위에서도 서로를 보듬어 안을 가족만 있다면 새로운 싹은 돋아나고 새로운 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저와 제 아들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